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자,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인생설계 원픽,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설계를 현명하게 도와주실 분들과 함께 할 텐데요.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반현주 전문가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되고 싶어 지난 25년간 완벽한 보장 분석으로 고객님께 마음의 평화와 안정을 전달해드린 금융파트너 반현주입니다. 네, 좋습니다. 긴 경력만큼이나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이어서 김윤명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안전한 방향을 안내해주는 라이프 가이드 라인 전문가 김윤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영미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순간이 있죠. 오늘처럼 갑자기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이 필요하듯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 곁을 함께하는 보험 전문가 이영미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간병보험인데요. 관련해서 반현주 전문가님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간병보험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점점 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보험이라고요. 오늘 간병보험에 대해서 어떤 말씀 준비해 주셨을까요? 이제 간병보험은 누구에게나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해야 하는 보험인데요.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실비보험이나 암보험 같은 것들은 많이들 준비를 하고 계실 거예요.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간병인 보험 저도 좀 생소하기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 대체 왜 필요한 건지 설명해 주세요. 먼저 변화하는 사회 구조입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과 핵가족화인데요. 대한민국은 2024년 12월 23일부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는 질병 또는 낙상 사고와 같은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으로써 병원에 입원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예전에 대가족 시대에는 누군가가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간병을 했죠.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 특히 집안에서 살림을 하셨던 어머님들께서 식구들 간병을 많이 도와주셨는데요. 그렇지만 요즘 30, 40 세대에서는 맞벌이 부부보다, 그러니까 전업주부보다 네. 맞벌이 부부의 비중이 높다 보니 가족 간병 기대하기 힘들죠. 50, 70 세대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간병 및 간병비 분담도 가능했지만 30, 40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외동 비율도 높고 부모님과 같이 살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로 부모님들은 지방에 살고 계시고 자녀분들은 취직해서 서울에서 1인 가족으로 많이 살다 보니
5070 세대에 비해서 3040 세대분들은 간병 및 간병비 분담이 어렵죠. 네, 점점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고 또 핵가족화가 더욱더 커지게 되면서 이 간병이 좀 어려운 상황, 특히나 가족 간병이 더욱더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이 간병인 보험이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간병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병원비 외에 간병비 부담감이 96%였다고 합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간병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민간 보험사에서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MC님은 하루 간병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아픈 사람을 케어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것 같은데 최소한 하루에 10만 원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병원에서 간병인을 고용하면 하루 네. 평균 10에서 15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는 중증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께서는 자녀가 5분이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병고로 입원하셨을 때 각자의 삶이 있다 보니 간병을 할 수 있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처럼 감염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한 사람이 간병을 시작하면 중간에 교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했는데요. 아버님의 상태가 대소변을 받아야 하는 중증 상태여서 하루 간병비가 무려 25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한 달간 수백만 원이 나오다 보니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당나항염으로 치료를 받던 중 A형 간염에 감염되어 격리병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때 간병인 비용을 무려 16만 원씩 지불했습니다. 감염이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한 비용이 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5년 만에 간병비 비용이 3만 원 상승해서 평균 12만 6천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대략적으로 매년 1만 원씩 상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간병 비용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MC님 혹시 간병은 어떤 분들이 가장 필요로 할 것 같으신가요? 간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아프다, 우리가 질병과 좀 연관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부모님 세대의 나이대가 좀 많으신 분들이 필요하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들이 가입 후 바로 보장을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요. 부모님께서 자녀분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직접 준비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젊다고 해서 간병인 보험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제 고객님이 3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다발성 골절이 발생되면서 3개월 동안 입원, 수술을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준비해 두신 간병인 보험을 사용하셨는데요. 무려 1,000만 원 이상이 간병 비용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고 자동차 보험에서 부상 동급이 높으면 추가로 지급되는 간병인 관련 금액은 모두 위자료로 수령하셨고 간병인 비용은 미리 준비한 보험으로 처리하셨죠. 그리고 요즘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다 보니 그로 인해 수술 후 간병인을 일정 시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님을 위한 보험이라기보다는 나이 불문하고 준비해야 하는 보험인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간병인 보험,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간병인을 고용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인가요? 네, 간병인 보험은 가입하실 때 2가지 형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보험회사에 바로 신청을 하면 연계되는 간병업체에서 간병인을 직접 투입시켜주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입니다. 두 번째는 병원에 입원 시 간병인이 필요할 때 내가 원하는 간병업체를 통해 간병인을 신청하고 간병인 비용을 지불한 영수증을 청구해 보상이 되는 간병인 사용 입원 일당입니다.
간병인 지원 일당, 입원 일당의 경우 아무래도 내가 간병인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이 있고요. 간병인 비용도 모두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상품이라 금전적인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갱신형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서 가입 후 보험료가 변동되어 오를 수 있습니다. 간병인 사용 일당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한 회사에 하루당 20만 원씩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 실제 사용한 간병인 비용이 10만 원이어도 20만 원씩 계산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물가가 오르고 인건비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마냥 이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 요즘 많은 분들께서 지원 일당보다 사용 일당을 가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의 경우 간병 업체에서 간병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간병인이 지원되는 간병인 지원 입원 일당보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치매와 같은 선망 증상이 있다든지 대소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질환인 경우, 그리고 감염병처럼 격리가 필요한 질병인 경우 간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서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가입시키길 권유드립니다. MC님, 혹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들어봤습니다. 이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좀 간호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의 경우 간병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 통합간호병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병동에 입원 시 1대1 간병사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주하고 있는 간병사들이 공동으로 간병을 하는 내용입니다. 1대1 간병비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고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어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간호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병실보다는 입원실료가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통합간호 병동을 이용하고 계시고 병실이 없어서 대기하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통합간호 서비스 병동 입원 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도 있습니다. 물론 간병인을 고용한 건 아니어서 간병인 보험만큼 보상금이 지급되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입원 일당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상입니다. 간병인 보험보다는 보험료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런데 시행되고 난 뒤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들 중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증 환자가 서비스에서 배제된다는 점입니다. 중증 환자, 선망, 치매, 거동이 어려운 분들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실에 입실하지 못해 간병인을 구하거나 자녀들이 간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간병인 지원 또는 사용 일당 보험을 가입하면서 통합간호 서비스 일당을 가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간병인 보험의 종류가 많은 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우리 국민보험이라고 불리는 실손보험. 사실 이 보험은 지금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만큼 보편적인데 이 실손보험에서 간병인 관련된 부분도 보장이 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간병인 보험을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네. 물론 실손 의료비가 준비되어 있으시다면 병원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는 보시는 것처럼 입원 및 통원, 치료 시 발생한 의료비를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하는 형태의 상품이지 간병인을 사용한 금액까지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손 의료비는 실제로 사용한 병원비만을 보상하는 것이지 간병인 사용 일당과 같은 보험은 내가 쓴 비용이 가입되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가입 금액 그대로 보상하는 정액형 보장 상품입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만을 의지하고 간병인을 해결하려 하신다면 큰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다가 금전적으로 파산한다는 말입니다. 이와 더불어 간병 지옥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간병을 하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끼리 하더라도 간병은 어려운 일입니다. 삶이 같이 피폐해지고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전문 간병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케어가 어려울 수도 있고 서로가 원하는 부분이 충족되지 않아 감정의 골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간병이라는 부분은 예나 지금이나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유병자 상품에서도 간병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입원, 수술이 있으셨다거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지속적으로 약 복용을 하시더라도 맞춤형 상품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간병에 대한 사회적 이슈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입니다. 간병에 대한 대비를 하고 싶으시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선택으로 좋은 보장자산을 준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간병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알찬 내용 준비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강조하고 싶은 내용을 3가지 정도로 좀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3가지로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첫 번째는 초고령 사회에 대한 준비로 반드시 간병보험은 필요하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간병보험은 나이 불문하고 언제든 필요한 보장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비에서 보장이 제외되는 내용이니 반드시 추가로 준비를 하셔야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병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간병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셨다면 위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현명하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까지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간병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도 꼼꼼하게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지 기대가 되시죠? 두 번째 주제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김윤명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행자님께서는 신체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어디세요? 어느 부분이건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뇌, 심장, 그리고 눈?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AI에게 3가지만 지금 질문 드렸던 것처럼 똑같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신체 기관들은 어디인 것 같은가? 네가 생각하는 기관은 어디인가? AI의 답변을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체 기관은 뇌, 심장, 폐가 대표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뇌가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해요. 뇌는 신체의 모든 기능을 조절하고 감정과 사고를 담당하며 인간의 개성과 인격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니까요. 물론 심장과 폐도 필수적이지만 뇌가 없다면 신체의 다른 기관들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겠죠. 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모든 신체의 기능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특히 심장을 지나 힘차게 이동해야 할 혈액은 모든 혈관을 타고 공급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할 혈액은 각 기관에 충분히 가지 못해서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몸의 기관은 서서히 망쳐지겠죠. 이토록 정밀한 신체는 상호 보완하며 우리를 생각하고 숨을 쉬며 움직이게 해줍니다. 마치 AI의 대답처럼 뇌와 심장, 폐는 살아있다라는 것을 대신해 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꼭 필요한 안보험처럼 뇌와 심장에 관한 보험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 그 중요함을 알아서 뇌와 심장 질환에 관한 보험 가입을 했고 그래 이제 되었어. 내 보험은 든든해 라고 해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진행자님의 보험 특약에 뇌와 심장 질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사실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오늘은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진행자님께서 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한 후에 잘 받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청구하면 알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보험 가입을 하는 이유는 어쩌면 나와 가족의 건강에 관한 관심과 선택 또는 내 가족의 아픈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걱정이 큰 만큼 든든한 보장들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서 그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선택이라 할 수 있겠죠. 내용을 보충하자면 뇌혈관 질환과 심혈관 질환은 최근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암을 제외했을 때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위험한 질병입니다. 흔히 의학 드라마에서 말하는 시간과의 싸움이 바로 이런 질병이기도 하죠. 질병 후 짧은 시간 안에 치료해야 하거나 치료를 한다 해도 그 후유증 감당에 있어서 환자 외에 가족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병인 것입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환자와 환자의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여기서 그럼에도 보험 가입이 충분히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안심할 수 있지만 모든 관련 질병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은 병명에 나의 병이 해당할까요? 내 보험에 어떤 질병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뇌혈관 질환하면 보통 뇌출혈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표에서 보신 것처럼 뇌혈관 질환을 100으로 봤을 때 뇌출혈은 15%, 뇌졸중 환자는 74%입니다. 뇌출혈 환자의 5배 정도가 많은 거죠. 여기서 뇌경색과 그 외 뇌전동맥, 대뇌 동맥의 폐색 및 협착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뇌졸중이라고 이름 불리는 질환들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질환들을 포함시켜서 모두 뇌혈관 질환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혈관 질환에서도 보통 대표적인 질병이라 하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알고 계시지만 급성 심근경색은 11.4%, 그 외에 다른 질환들이 88.6%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보험을 준비하고 청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우리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막연하게 내가 준비해 놓은 보험만 믿고 있다가 보장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자, 실제로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제 주변에서 실제 일어났거나 만났던 분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IT 사업을 하던 제이님은 창창한 꿈을 펼치며 승승장구하던 40대 남성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와 일의 재미에 빠져서 있던 어느 날 일하는 중에 쓰러졌고 눈을 뜨고 깨어나 보니 약 4개월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업은 물론이고 한순간에 모든 것이 어그러졌고 그 어떤 보험도 없었기에 병원비 감당은 물론 이후 남은 후유 장애로 인해 벌었던 돈은 고스란히 사라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커서 몸도 마음도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 보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해서 아예 보험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인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사례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영업을 하셨던 피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께서는 지인의 권유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암은 물론이고 뇌혈관 질환과 심장혈관 질환 등 넉넉한 보장의 보험을 가지고 있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빈맥이 생기고 부정맥 질환과 가슴의 통증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진단은 협심증이었습니다. 든든한 보장에 안도하는 마음으로 퇴원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이분이 가입하신 보험 담보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실비 외에 보장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전문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보험을 준비했고, 이 준비한 보험을 믿고 있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내가 걸렸던 질병을 보장하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아, 진짜 보험에 발등 찍히는 사례가 이런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 사례 말고 또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있을까요? 예, 세 번째 사례입니다.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집에서 집안일을 하던 K님의 이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흉통이 생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넘어갔다가 다음날 새벽 더 큰 통증으로 인해 결국 119로 연락하였습니다.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 조기 치료되어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권유로 가입했던 보험에는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담보로 되어 있었고 본인이 가입한 급성 심근경색 특약의 보험과 두 곳에서 넉넉한 보험금을 보장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히 마지막 사례는 이 보장 범위를 넓게 미리 잘 준비를 해두어서 보장을 잘 받았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내가 준비한 보험이 어떤 보장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내 보험의 특약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인데요. 가입이 어떤 범위로 되어 있는지 각 담보의 보장 범위까지 꼼꼼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같은 심혈관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의외로 많은 분께서 급성 심근경색에만 담보가 들어가 있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전체 심장 질환에서 급성 심근경색은 고작 11% 정도입니다. 물론 그 수도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보험사에 따라 구체적인 담보 조건에 부정맥이나 심장 판막 질환 등 나뉘어 있는 것도 있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는 특약으로 보다 넓은 범위로 되어 있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잘 살펴보시고 나의 가족력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정확한 조건에 맞춰서 보험사와 특약을 안내해주는 보험 전문가를 만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전문가님이 이렇게 세 가지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걸 듣다 보니까 저도 꼭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도 만날 수 있는 사례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체 질병 사망자 중 심혈관 질환, 특히 급성 심근경색 환자가 2, 3년 사이에 5% 가까이 늘었다는 것은 좀 주의해서 살펴보셔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제 우리 가까운 곳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진행자님 주변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좀 무섭게도 느껴집니다. 그런데 전문가님이 지금 이 자리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시니까요. 설마 전문가님 이야기는 아니시죠? 사실은 마지막 사례가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어.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에게는 심장이 좋지 못한 가족력도 없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아팠다던가 다른 재증상이 있지 않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암흑기를 거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게 모르게 전혀 다른 기전들의 병마와 싸우거나 그리고 또 알 수 없는 후유증들로 발 담그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저는 이렇게 TV를 통해서 여러분께 현장감 있는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되었지만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 간호사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 들어오지만 반 정도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요. 그래서 많이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부디 든든한 보험과 꼼꼼한 보장을 통해서 이 시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가족 모두의 안심과 평안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직접 겪었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더욱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자, 뇌혈관과 심혈관 보험을 우리가 반드시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주의하거나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금 지급력이 탄탄한 회사인지, 그리고 두 번째,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나의 보험이 나의 상황과 잘 맞는지, 여기에는 나의 상태나 건강,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여력 등을 모두 포함하여서 각 특약의 전체 보험료는 적절한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설계사를 만나고 정작 필요할 때 그분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현명한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상 보험이 필요할 때 지난달에 해지시켜서 보상받지 못하거나 담보가 달라서 힘든 시기 아무 쓸모없는 보험이라면 정말 억울한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부디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지금 당장 본인의 시청하시는 분들의 보험 증권도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뇌 그리고 심장 질환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이 거의 진단비 위주의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뇌와 심장 질환의 진단비 외에 우리가 또 준비를 해야 하는 특약이나 내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외에 진단비 외에 수술비 특약이나 입원 일당 입원비 특약, 그리고 재진단비 다시 재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특약, 그리고 장애 후유 특약, 그리고 생활자금 소득 보장 특약, 그리고 조기에 발견했을 때 가입하실 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보통 뇌혈관이나 심장질환 혈관에는 수술비가 굉장히 많이 드는 보험이죠. 질병이죠.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에는 개두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그리고 조형술, 관상동맥 우회로술, 고병의 수술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그 외에도 질병 코드에 따라서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더 추가해서 특약을 가입하셔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술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비용의 치료들이 추가되는 그런 질병들이니까요. 여러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제공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는데요.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내용들만 쏙쏙 골라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를 앞두고 있죠.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보험 보장 분석의 필요성입니다. 이영미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전문가님, 오늘 이 주제를 선정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시청자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이 무엇을 보장받는지, 혹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놓친 적은 없는지, 신의료기술에 맞는 치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MC님은 본인 보험이 어떤 보장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저도 사실 보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저것 좀 들어는 두기는 했는데 보험 청구를 해본 적은 많지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네, 맞습니다.
MC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그런 상황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한 고객분들을 봐도 대부분이 아프고 나서 병원을 가시고 진단을 받으신 후 그때서야 가입되어 있으신 보험을 찾아보시고 어떤 걸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사고나 병은 예정을 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다 보니 굉장히 갑작스러울 텐데요. 그제서야 보험을 들여다보고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없거나 적은 걸 아시고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보험은 아프고 나서는 가입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정말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정말 안타까울 겁니다. 물론 최근에는 병력이 있으신 분들께 제한을 할 수 있는 상품들도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사고에 노출이 되기 전에 가입된 보험을 제대로 점검을 하고 점점 진화하는 새로운 의료기술에도 적용되지 않는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가족력 등을 참고하여 보완을 해주시고 일전에 발생한 사고에도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보험을 잘 가입하고 유지하고 내가 가입한 보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는 게 보장 분석이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보장 분석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4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혼, 출산, 자녀 교육, 퇴직,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병 등으로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그 현재 상황에 맞는지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생활을 하던 가족 구성원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생기면 출산을 대비하고 태아의 적절한 보장 등을 준비하셔야 되겠죠. 또한 직업이나 건강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여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는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보험료는 매달 계속 내고 있는데 중복된 보장이 있거나 중복 보장 범위가 좁은 오래된 상품들은 최근에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가 합리적인 내용으로 리모델링을 하시면 혜택은 늘고 보험료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고비용이 발생하는 질병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장이 부족하면 사고나 질병 발생 시 치료비, 간병 비용 같은 큰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 분석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미리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는 예전에 잘 가입을 해두고도 어떤 때 보상을 받는지를 몰라서 혹은 담당자가 바뀌면서 관리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적절한 보상을 못 받은 경우는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보장 내용을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보장 분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의해야 할 점도 같이 알려주세요. 보험 보장 분석은 보험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인 분석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기존에 가입하고 계신 보험의 증권을 검토하고 보험 포트폴리오가 최적화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여 잘못된 점은 보완을 하고 잘된 점은 한 번 더 인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현재 재무 상태와 직장, 그리고 소득, 구성원의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담당자에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업데이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장 분석의 제1 목적은 내 보험을 이해하는 것이고 제2 목적은 보장 강화입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를 명확히 이해를 하고 잘못된 부분이나 중복된 부분은 이제 제거를 하고
앞서 말씀드린 현재의 내 상황에 접목시켜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무조건 해지를 하는 경우에 가입 인수 거절을 하거나 또 해지 후에 신규 가입 시 면책 및 감액 기간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백 기간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 그럼 전문가님, 이 보장 분석 준비는 어떤 과정으로 좀 진행이 되는 걸까요? 우선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고객분들이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보는 법을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이 어떻게 가입되어 있는지, 보험 증권을 보는 요령을 설명을 드리고 보장 범위와 만기 시점, 그리고 특히 중복되어 있는 보장이 있는지 또는 필수적인 보장은 빠져 있는지 갱신형 보험이라서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검토를 해드리고 기존에 판매되지 않았던 새로운 특약들이 있다면 보장 강화를 위해 비교 분석을 하고 보완을 해드리면서 전체적인 보장 분석을 상담을 진행을 합니다. 또는 기존 유지하고 계신 보험에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도 같이 찾아보면서 최종 검토 후 컨설팅을 마무리하는 단계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장 분석의 진행 사항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군요. 그럼 전문가님, 이 보장 분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3대 진단비 중 하나인 암의 보장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암은 고해감, 일반암, 소해감, 유사암 등 분류에 따라 보장 범위가 구분이 됩니다. 일반암은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을 보장하는 범위이고 소해감은 생식기와 관련된 암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등으로 구분이 됩니다. 고해감은 림프암, 식도암, 췌장암, 뇌암, 뼈암 등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유사암은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갑상선암, 제자리암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암의 종류가 많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이 암 진단비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보장하거나 보장 범위가 다 같은 것은 아니었네요. 자, 그럼 또 내용을 이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뇌혈관 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뇌출혈부터 10개 질환 코드 중 6개 질병 코드를 보상하는 뇌졸중, 전체적으로 폭넓은 보장의 뇌혈관 질환으로 분류가 되고 이에 부합하는 질병 코드를 진단 시에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가능한 폭이 넓게 보장이 되는 뇌혈관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뭐 뇌혈관이라는 것을 준비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뇌출혈, 뇌졸중은 좀 익숙한데 뇌혈관 질환이라는 특약은 조금 생소하기도 하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가장 범위가 넓은 뇌혈관 질환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심장 질환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심장 질환의 분류를 보시면 가장 보장이 협소한 급성 심근경색부터 6개 질환 코드 중 6개 질병 코드를 모두 보장을 하는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보장 준비가 가능하던 부분이 I50 그리고 심부전과 I49 부정맥 등을 조금 더 폭넓게 보장하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 특약도 확장되어서 추가적인 업셀링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가능한 폭이 넓게 보장되는 심혈관 진단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에서도 저는 사실 급성 심근경색 이것만 좀 익숙했는데 가장 좁은 범위로 보장이 되는 특약이라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보장 범위에 대한 점검, 지금 저처럼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반드시 좀 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 분석을 했을 때 좀 장점이 많아야 우리가 바로 진행을 할 수 있잖아요. 보장 분석을 진행하게 되면 이 시청자분들이 보험료도 절감이 되고 또 보장이 강화되고 보장 범위가 증대가 되는 것, 이런 장점들을 지금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또 다른 장점들이 있을까요? 네,
최근에는 이제 이전에 가입한 내용 중에서 몰라서 청구하지를 못한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보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보험금들을 찾으면서 만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치아보험은 아니지만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삽입 수술을 하신 분들이 이전에 가입하셨던 수술비 특약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좀 보장이 넓은 걸로 준비를 하자. 그리고 내가 이미 가입이 되어 있는 보험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보장 분석을 꼼꼼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렇게 내가 보험을 오래전에 가입을 해두었는데도 수술을 받고도 보장을 못 받으면 너무 속상할 것 같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하나요, 전문가님? 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잦은 부상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평소에 그냥 자연스럽게 시술이라든지 작은 수술을 받으시고 그걸 이제 생각지 못하시고 지나가신 경우들이 간혹 가다가 이제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사고 내역들을 제가 이제 상담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듣고 이제 본인이 가지고 계신 후유장애 부분을 이제 관련해서 상담을 드리고 청구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뭐 이런 게 되겠어? 하고 넘겼던 것들이 있는데 보니까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눈 질환, 병원에 가서 다래끼 수술만 해도 보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여러분이 보장을 많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꼼꼼하게 보장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한 총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보장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장 분석은 단순히 보험을 확인하고 불필요한 보험료를 아끼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재무적인 효율을 높이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보험은 우리 삶에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도구이지만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자신의 보험을 점검을 하고 필요한 보장을 유지를 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또 과감히 정리를 한다면 더 적은 비용으로 더 큰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험에 또 가입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후의 관리인데요. 보험 보장 분석을 통해서 최적의 보험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 나와 내 가족의 미래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임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들 중에 나쁜 보험사나 나쁜 보험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나에게 맞지 않는 색상의 옷을 입었을 때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놓이는 것처럼 보험도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상황, 가족력, 경제활동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보험을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